자살에 관한 원불교적 이해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작용해서 대표적인 성격들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에서부터 수양, 또 그 사은과의 관계, 그리고 음양상승의 진리, 그다음에 습관이 업력이 돼서 차곡차곡 쌓여진 것이다. 그런 것들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 성격과 연결지어 볼 때 그 자살을 보호할 수 있는, 또 이제 자살을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그 생존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보호적인 성격 요인으로 봤을 때가 첫 번째가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효능감, 자기 효능감. 충분히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자기 능력에 대한 효능감. 그다음 세 번째는 연결감인 것 같아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내 존재는 나만 혼자 고독한 존재가 아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의미, 삶의 의미. 내 삶은 가치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다 하는 의미.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제일 원불교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영성인 것 같아요. 영성. 우리 이 생명이라는 것이 우주 전체에서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 목적,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 이 다섯 가지 핵심적인 심리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상담 전문가는 이 자살 내담자한테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 취약함이 있는가, 어느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대단히 회복할 수 있는 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다섯 가지 의미가 골고루 다 충족되어 있는 상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결감이나 영성이 없으면 자존감이나 효능감 그런 것도 자칫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성공, 자기 혼자만 성공, 명예.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연결감과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영성이 가미가 되면 삶의 목적이 이기적이지 않고 자리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원불교 상담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천도법문에 보면 그 규절이 나오잖아요.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 받았을 때 진리가 우리에게 사람 몸을 받게 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진급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성현의 회상, 대종사의 회상을 찾아서 성불제 중에 대원을 세우고 그런 해와 복, 회복을 장만하는 계기를 삼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사람의 몸을 정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처님 대종사님 회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자신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이 세상에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도 원불교를 못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원불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가정을 못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났다가도 중간에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일생을 개인으로 봐서는 정말 잘 살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늘 그렇게 성공하고 완벽하진 않다. 그러려고 이제 노력하는 그런 정성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반드시 삼세윤회를 하기 때문에 매사 일 속에서도 참여하고 근본적인 이참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영생을 통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살다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회복할 때도 있고, 이게 삶의 연속성인 과정이다 하는 그 전체성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또 문답감정하는 그 스승과 맥을 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 상담을 할 때에도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이런 맥락 속에서 저희가 보면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행동상담의 원리를 보면요, 앞에서 쭉 얘기한 원불교에서는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행동 상담 원리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과 감정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 건 밖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표현되면 거기서 인과가 발생하게 되죠. 행동에 따라서 선악간의 인과가 발생하게 되고, 혼자만의 인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과 사이에서 인과가 발생하게 돼요. 정업이 생기는 거죠. 정업을 한번 짓고 나면 이게 내가 마음대로 이게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리를 상대방이 갖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약하게 받을 것이냐 강하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 공부에 달려있지만 그 자체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이고요. 또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기에 반드시 습관이 형성됩니다. 습관. 오랫동안 습관이 형성된다. 근데 이 습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과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주요 생각과 주요 감정이 있어요. 분노를 조절 잘 못하는 사람은 주요 감정이 분노해. 무슨 일만 있으면 버럭하는 거예요. 버럭. 또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면 먼저 더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은 뭐 내가 해봐야 그렇지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냥 날이 좀 흐린 것만 봐도 기분이 안 좋아. 매사 그런 패턴이 생기거든요. 근데 패턴이 생기면 한번 길이 나면 그 길을 거슬러 가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거슬러 가기. 길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안 났을 때는 새로운 길을 내기가 쉬운데 그런 생각이라든지 부정적 생각, 이분법적인 사고, 극단적인 사고, 또 과일반한 사고, 어떤 자살과 연결된 사고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핵심적인 감정이 한쪽으로 우울감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반복해서 그것이 길이 난다. 그 길이 난 것은 다시 새 길을 내는 게 참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악한 습관이 주로이지만 선한 습관도 마찬가지죠. 이미 형성된 습관은 쌓여서 축적된 형성된 습관은 적절한 조건에서 내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발현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은연중에, 무심코 다 그런 말이잖아요. 형성된 습관은 비슷한 조건만 보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고양이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고양이만 해도 그냥 피부가 확 쓰잖아요. 개 싫어하는 분은 훈련을 딱 떠오르면 그래 훈련을 가서 훈련해야지 아니라 먼저 훈련은 개 있나? 이 먼저 물어보게 된다는 게. 근데 실제 그 개가 지금 내 눈앞에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는 그 훈련원에 개가 있다고 해서 그 개가 어떤 개인지도 몰라. 그냥 그 개에 대한 어떤 그 형성된 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사물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거에 대한 업을 갖고 있다.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내 안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실체화된 개념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탁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심리치료라는 것은 무의식이 있는 자리에 의식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 드라이브 추동을 의식 깨어있는 마음이 있게 하는 거잖아요. 깨어있는 마음. 또는 그 원초적인 본능이 있거나 또는 너무 평가적인 초자가 있는 곳에 조절하는 자아가 있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살을 생각하는 내담자들은 그러한 골고루 자아 기능이 있지 않고 완전히 무의식적인 이 충동에 휩싸이거나 그거를 강하게 비판하는 초자의 갈등 속에서 자아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그럴 때 건강한 자아가 다시 회복되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려야 되는 깨어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의식을 멈추고. 그래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반응을 멈춰야 되는데 잠깐 멈추는 건 안 되고 온전히 멈춰야 된다. 온전히 멈춰야 된다. 그때 이 온전함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잠깐 멈칫하는 건가. 이게 이 자동차 운전할 때 D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잠깐 브레이크 밟고 있는 상태인가, 세게 밟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그걸 N이나 P에 탁 놓고 브레이크를 뗄 정도로 평정심,
온전한 상태에 멈출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함에서 사실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온전함은 어느 정도 온전하게 멈출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멈출 때 얼마나 온전히 멈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식응용 주의사항 1조에도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주의할 것이에요. 그래서 온생치 공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온생치 공부. 심리치료 최근에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 온전히 멈추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들이 보통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 모드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하다 보면은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챙김 쪽에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행동으로 먼저 가기 전에 두잉 모드로 가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이구나를 알아차리는 비잉 모드 상태. 비잉 모드 상태. 내 존재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구나. 갈등 속에 있구나. 우울하구나.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울이 있구나. 요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순간에도 많은 경우를 보면 내담자분들이 이렇게 에피소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스토리를 끊임없이 막 구구절절 얘기해요. 그럴 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놓쳐요. 내담자들로. 이래서 난 괴롭고 이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래서 할 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주저주저 계속 얘기해요. 그때 잠깐만요 하면서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그 얘기 할 때 지금 기분, 지금 여기로 끌고 오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지치료에서는 메타인지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 인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 그걸 메타인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신역동 쪽에서 오게 되면은 그러한 인식 작용을 하게끔 하는 핵심적인 이 정서, 핵심 감정이 있다는 거. 자기 안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감정이라든지 누군가에게 그 버림받은 기억이라든지 그 최초의 기억, 핵심적인 감정, 그거를 말로만 표현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재경험하는 거. 교정적 정서 경험을 다시 하게끔 해서 의미 있는 타인에게 그걸 다시 표현하면 좋겠죠. 아버지에게 평생 담아왔다는 얘기를 아버지 그때 왜 그랬어요? 저 너무 서운했어요. 그때 말은 못하고 제가 깐난하게 했지만 너무 서운하고 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라고 말로 표현해보는 그런 교정적 정서 경험. 그리고 이제 상대자가 그거를 그때 정말 미안했다. 그때는 나도 초보 아빠였고 미안했다. 사실 그런 그 대리적인 대상으로서의 교정적 정서 경험을 아주 강하게 하고 나면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해소가 되거든요. 반복적인 그런 정서 경험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자살을 시도하는 내담자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가장 어린 시절의 원초적 기억에서부터 굉장히 극단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줘야 다시 재발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그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에서부터 온전히 멈춘 후에 내가 정말 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은 쉽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가정 형편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원망과 또 부모에게 버림받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한테 뭐 은혜라는 말이 쉽게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자기 얘기를 꺼내 놓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자기를 봤을 때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파괴적인 건지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될까? 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쫙 펼쳐놓고 보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펼쳐놓고 충분히 보게 하는 거. 섣불리 한두 가지 꺼내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펼쳐놓고 자기가 자신에게 보도록 하는 경험. 대신 그게 안전하고 지지적인 관계에서 신뢰로운 관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생각은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생각을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로운 생각에서 생각이 휩싸여갖고 막 그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간섭하지 않고 딱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린 생각을 하게 되면 판단, 평가, 조언을 하게 돼요. 판조평을 하게 돼요. 판조평.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 판조평. 뭔 생각만 하면은 아,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아, 그런 생각 하고 있구나. 왜 그런 생각? 죽고 싶다고 막 괴롭다 얘기하면 바로 왜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네가 배불러서 그런다고 얘기하고 바로 이게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이를테면 그 힘들었던 경험도 예를 들면 세월호 그 3.4 이후에 3년 과정 후에 그 정혜신 박사님, 정신과 정혜신 박사님이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 아이들과 함께 했잖아요.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그 다큐를 봤는데 실제 가족 중에서는 자살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동네에 친구 가운데는 자살자가 나오고, 근데 그 동네 친구들이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부모님들한테 우리 집 일도 아닌데 몇 년 지났는데 이제는 잊어라. 네 동생도 아니고 네 친구이긴 했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났지 않냐. 그럼 너도 대학도 가고 직장생활하고 해야 되잖아. 그만 잊어라. 그런 걸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그래, 친구이긴 했지만 나는 형제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뭔가 슬픔을 꺼내놓을 수가 없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적 마음 안에서는 괴롭고 슬프고 나는 왜 살아남았을까 괴로운데 주변에서도 벌써 언제까지 그럴래 하고, 자기도 내가 이렇게 애도하는 게 내가 가능한가? 애도해 되나? 내가 그럴 만한 뭐가 되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괴로운 속에서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내부적으로 망가지고 자살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직접적인 유가족을 가족이라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그 트라우마 상처가 굉장히 깊게 배인다. 그런 것들을 세월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하고 은혜로운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 사건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검토하는 이 일련의 과정, 스타 마음 공부 공식에서 볼 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간섭하지 않고 쭉 돌아보고 기록해보는, 그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심신작용 처리권이에요. 심신작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검토하는 심신작용 처리권. 그랬을 때 처음에 내가 응용하였는가, 온전했는가, 온전한 생각이었는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였는가,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기를 챙기는 마음, 주의심이 있었는가 다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신작용 처리권을 쭉 기재하다 보면 12이해를 분석하게 되고 죄복을 결산하게 되고 하면서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구나, 또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판단을 하면서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작용 처리권을 통해서 일기기재를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그런 과정들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원불교 행동상담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했는데, 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거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으로 거기에 이제 아마 반복적이라는 말이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과 감정들은 결국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죠. 특히나 자살에 관련된 생각, 또 행동.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근데 그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상담이 거꾸로 고슬로 가서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기분들이 한 번씩 들어. 최근에 어떤 뭐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죽고 싶다, 괴롭다,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그걸 쭉 찾아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번보다는 반복적인 생각과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된다, 그런 거죠. 그 경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남의 생각과 그거를 일부러 공연히 알려고 하지 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표현된다.
하는 구절로 경전에 표현되어 있어요. 대중교리 있나요? 예, 예. 네. 지금부터는 자살 예방 상담의 7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에서 나온 청소년 자살 계획 매뉴얼에 있는 7단계예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주로 나온 내용이 그 임성희 선생님께서 하셨던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은 이렇게 7단계가 나오게 되겠죠. 먼저 상담을 하게 되고 접수를 하게 되면 자살 생각과 시도가 있는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접수 면접에서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다음에 그런 자살 생각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떤 직접적인 사건, 에피소드가 있나요? 최근의 일인가요?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부추기는 위험 요인, 맥락적 요인이 주변에 뭐가 있는가를 상담을 통해서 밝혀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그 사람 안에 돌아가는 핵심적인 사고와 감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맥락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건지, 부모, 보호자, 친구 관계, 그리고 또는 개인 성격 내에 있는 자존감이나 효능감, 또 의미감,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기만의 방법을 탐색하는 것까지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이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거를 같이 찾아보자. 한 번에 성공하지는 않죠. 실패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담자는 반드시 변화의 순간에 저항을 해요. 변화는 귀찮아요. 피곤해요. 그리고 이미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다 아는 거거든요. 다 해봤거든요.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저항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아주면서 컨테이닝 해주면서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 방법을 많이 탐색을 해주고요. 개입이 끝날 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개입을 종결해야 되는가, 또 개입이 끝난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서로 매뉴얼이 잘 짜여 있습니다. 네, 이게 사업이잖아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이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런 사건이 난 후에야 비로소 접근을 했는데 요즘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높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서 위기자를 발굴해요. 시스템이 매뉴얼화돼 있어가지고 주민센터의 공무원들이 우리 동네 주무관, 복지 플래너, 복지 상담 전문관, 방문 간호사, 보건소 간호사, 이 사람들이 요거를 파악하게 돼 있어요. 또는 주민들은 통반장, 지역사회에는 복지기관이나 건가정이 있겠죠. 또는 당사자와 가족의 도움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좌우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혹시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내담자를 발견을 미리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살 위기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해서 정신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런 검사를 반드시 하죠. 기분과 우울 검사, PHQ-9이나 미니플러스, 자살 경향성 검사. 요 자료는 제가 함께 다 넣었기 때문에 자료에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노인분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질환이 있는 분들, 우울감도 풀 수 있기 때문에 GDS라고 해서 노인 우울 검사 또 하고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 때와 고등학생 때 AMPQ 검사하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또 AMPQ 교사 버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하고 체크해내는 것들을 훨씬 많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런 검사 도구를 쓰지 않더라도 이 말로써 풀어서 시도 또는 사고 또는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인지를 질문으로서 할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해야 되겠죠.
네, 자살 생각 확인, 자살 생각과 위험 수준 평가, 자살 시도 직전 위기 개입입니다. 자살 생각 확인은 첫 번째 접수 면접. 그쪽에서 이제 위기 개입이다 해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찾아가서 이런 검사도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으로 온 사람들조차도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혹시 기분, 정서 그런 부분에서 우울하거나 또는 죽고 싶다거나 삶의 의미가 없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물어봐서 접수할 때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자살 방지 서약서를 반드시 기록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반드시 따라붙는 내용들은 비밀 유지에 대한 거, 비밀 유지 예외에 대한 거, 법률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쭉 다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보호망 연락처, 가장 친한 친구, 보호자에게 위급한 일 있으면 반드시 연락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안내를 하고요. 또 자살 예방 센터 중요한 번호들 교환해주고 그런 것이 그냥 쭉 하다 보면 그냥 맥락적으로 늘상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시도하고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걸 딱 들으면서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크게 받아들일 수 있고 중요한 순간에 딱 떠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등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그 말 문구가 딱 멈칫하게 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와 점검들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접수 면접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심리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심리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 반드시 나타나죠. 뭐 그 집, 사람, 나무, HTP 검사라든지 또는 문장 완성 검사라든지 또는 MMPI는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로샤나 TAT 검사 같은 걸 하더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울감, 또는 사회적 고립감, 또는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그런 내용이 쭉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임상적인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검사들에서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림 검사와 문장 완성 검사에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 자기가 말로 물었을 때도 시도해 본 적이 있다. 그럼 당장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럴 경우는 더 깊이 파고 들어야 되겠죠. 혹시 뭐 도구가 있느냐, 최근에 그런 거에 어느 정도 더 심해졌냐 해서 깊이 들어가야겠죠. 그럴 때 이제 자주 하는 말은 차라리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내가 없어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망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망했어요는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망했어요. 시험 망치고 와서 저희 집에도 망쳤어요. 끝장났어요. 그런 게 청소년기 아이들 그런 극단적인 표현들 많이 쓰니까. 뭔 망이라고요? 대망. 개망했어 맞죠? 요즘 애들이 그 대자를 많이 치고 진짜 많이 붙여요. 폭망 그런 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관찰되는 태도와 행동에서 죽음에 관한 낙서나 그림 그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죠. 또 지나친 우울과 무기력, 지나친 흥분과 충동성.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 시국이 사실은 더 열심히 찾고 발견해야 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살 생각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 있나요?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들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물어서 확인하면 얘기한 사람도 없고 가족도 모르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딱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빈도, 어느 정도 강도와 빈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방법,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느냐. 그래서 집에 이제 그런 칼이라든지 그런 도구들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청소년 담당 교무님들한테 제가 몇 년 전에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교무님들 청소년기 때 어땠어요? 물어봤더니 교무님 청소년기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죽고 싶었대요. 또 억울하다고 느낄 때, 성적이 아무리 공부해도 오르지 않을 때, 기타 등등 쭉 이렇게 있는데 결국 이게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하고 성적 하락하고 부모와 가립하고 갈등하고 고립되어 있고 가정 환경이 불만족스럽고 인생이 무의미하다
학교가 부적응하다. 다 똑같은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건 출가한 이후 교육생활 하면서도 죽고 싶은 생각이 난다. 교육생활 하면서도 죽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 이건 저희가 굉장히 사실 주목해 봐야 될, 물론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젊은 교민들이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고 출가한 이후에도 이런 마음들을 먹는 상황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미래가 암담하다고 느낄 때, 교화 의욕이 전혀 없을 때, 교무님과 벽이 너무 두꺼울 때, 완사가 귀찮고 해답이 없어 보일 때, 내가 가치 없다고 느끼고 무시당할 때, 또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 또 교화하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오해와 분란이 막 있을 때, 또는 나는 버거운데 그거를 자꾸 강하게 푸시하고 압력할 때, 교무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다 비슷한 것 같죠? 이 30대 교민들이신가요? 네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주로 남자분인데. 주로 남자들이라고요? 아니에요. 남녀 교민들 다 해당되고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 중에 몇 가지는 저도 겪어왔던 것들이에요, 과거에. 여기 한두 개씩은 다 걸리는 게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한두 개씩은 다 걸리는 게 있으시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인간적으로 이럴 때가 있지라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교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혹시라도 스승님께 문답 감정을 못 한다는 거죠. 저 죽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신심이 부족하구나, 정성이 부족하구나, 뭔가 그렇게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건강한 마음 장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인 어떤 그 발달적인 그 시기에서 있었던 문제도 있고 현실에 또 부딪히잖아요, 조직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와 문답 감정할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동료 집단이 꼭 있어야 된다. 실제로 자살하신 교민도 계시고요. 물론 그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시고 고립되어 있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출가자다, 수행자다, 그건 절대 아니다. 똑같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외롭고 더 고립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를 들어만 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단적으로 그런 대비책, 방어막, 뭔가 쿠션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살 생각의 위험 수준 평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심리 검사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체크리스트, 간략한 체크리스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 네 가지 것들을 골고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핵심 정서에서 어떠한 기분이 주로 되는가, 기분 상태가 되는가, 그 다음에 생각, 그럴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얼마나 자주 하나, 어떤 도구를 통해 내가 해야겠다는 구체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자살 행동, 실질적인 행동이 얼마나 치명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보면 자살 시도 자체는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남성에 비해서. 그런데 치명도를 따지면 남자가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자살까지, 실제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강력한 수단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보호 요인.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인들을 골고루 다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애완동물 키우기 요즘 참 많이 하잖아요. 뭔가 애정을 두고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고요. 자살 시도 직전의 위기 개입입니다. 위기가 된 순간 내담자를 일단 안심을 시키면서 즉각적인 개입을 한다. 그거를 반드시 고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누구 내담자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나와 전화 끊지 말고 유지하고, 가급적 혹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나도 연락을 취하겠다. 보호자 연락을 시키고, 그거보다 더 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119
일일이 연락하고요. 여기서 이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요거 우리가 잘 알면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너무 급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굉장히 상담자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어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그 보호자나 뭔가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할 때 먼저 어느 소속의 누구다 내가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지금 그 내담자 내가 연결돼 있는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또는 가족 형제분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과 소재 파악이 됩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와줄 수 있나요? 그런데 올 때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해서 급하게 얘기하고 혼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마음을 안심시켜 줘야 돼요. 그런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나한테 필요하면 2번으로 연락하세요. 또는 그 대응 기관들 연락처를 제가 문자로 찍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안내를 빠짐없이 잘해서 우리는 늘상 이런 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보호자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냥 그럴 애가 아니에요. 탁 거부해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떻게 해요?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담자 그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보호자가 안정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는 또는 이 자리에서는 괜찮아 아니 그런 일 없어요 하고는 돌아서 다른 데 가서 시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매뉴얼들은 센터에서 적어놓고 이런 순서들을 쭉 밟도록 한 연습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자살 시도 직전 위기 개입 순간 내담자에게 일단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도록 공감과 수용을 같이 하면서 이 통신 연결을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어떤 기분이냐, 어떤 생각이 돌아가고 있냐. 어이쿠 굉장히 위급한 마음, 답답한 마음, 정말 끊고 싶은 마음, 그런 심정, 그런 괴로움 속에 있구나. 이해가 된다. 그런 공감을 적절히 해나가면서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누군가를 보내겠다. 가급적 이 통신 연결망을 직접적인 대면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럴 때 적절히 설득을 하면서 직접 연결하고 그 동안에도 상담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위급하다 싶으면 빨리 그쪽으로 경찰을 먼저 전화하면서 한쪽으로는 경찰 부르면서 보호자 부르면서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더운데 꺼져 있어요. 네. 이때 우리가 이제 그 부모 보호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중에서 해야 할 행동 일단 마음이 연결이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소통이 돼야 돼. 마음이 서로 연결되면서 소통이 되면서 태도의 변화가 유지가 돼야지 먼저 혼내고 가르치고 네가 그런 생각하면 쓰겠냐고 배불러서 하는 소리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괴로운 얘기를 했더니 호강스러워서 그런 소리 하고 저도 그런 기억이 나와요.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데 내 딴에 내 수준에서는 괴로운 거야. 근데 그래? 네 수준에서는 그렇겠다. 그러면 될걸.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가 있다고. 그럴 때 이게 이해받지 못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싹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을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런 기분이구나.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나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야. 그거를 인식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취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요. 나무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만나자마자 이제 어떻게 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막 울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아시켰는데 감정이 더 복받쳐 오르면 이게 흥분이 더 되잖아요. 또는 이제 네가 죽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뭐 그런 식으로도 굉장히 표현하면 안 되는 말이고요. 또는 이제 아유 그럴 리 없어요. 걔가 설마 걔 죽을 용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축소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두 번째 스텝에서요. 그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하고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내담자를 만났을 때 위기 상황에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야 되는가를 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상담이 계속 되잖아요. 상담이 계속되고 또 이제 초기에 긴급한 상황이 정리가 된 다음 두 번째 상담을 갈 때는 직접적인 어떠한 요인이 있는가를 심도 깊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4가지 정도를 저희가 보는데요. 도저히 좋아질 것 같지 않은다. 희망이 없는 개인적인 어려움, 자살 시도 경험. 여기에는 이제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냐면 질병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질병이 있거나 신체 장애가 있거나 장애 또는 청소년기에는 전체 인생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의 정체감이 혼란스럽고 자기 존재가 그냥 원망스러워. 그냥 집에서 사소하게 혼난 일인데도 자기 딴에는 자기만 미워하는 것 같고 자기만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고 남의 거는 굉장히 커 보이고 저도 막내였는데 저는 새 옷을 안 사주는 거예요. 난 주워왔나? 오늘 봤더니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근데 그 어린 아이한테는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처럼 듣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어른의 입장에서 넌 농담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눈높이가 다르다는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인 문제예요. 탈출하고 싶은 과정, 해체된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더 거기에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 또 부모 이혼과 가정 불화, 그거에 따른 당인 무관심이 됐을 경우에는 청소년 시기 어린 시절에 그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는 토대잖아요. 토대, 생존의 토대. 부모와 가정이 토대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은 이를테면 내 생존의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경험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 존재가 흔들리는 또는 이제 가장이라든지 중년에게 있어서는 실직 또는 이혼 또는 사별 그리고 경제적 빈곤 이런 문제가 같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청소년 시절에서는 지금은 조금 그래도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는데 한참 많다가 학교폭력과 부정, 왕따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네. 또래 관계에서 왕따되는 경험은 굉장히 큰 자살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인으로서는 성폭행이라든지 중요한 사생활의 노출 이게 굉장히 또 요즘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요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순간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특히나 그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고 피해자는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표현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 상태, 외상인 채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의 이후의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이 내 개인 정보 또 사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유포됐을 때 이거를 거의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긴 한데 올라온 자료야 요청해서 삭제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자료는 삭제를 하지 못하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또 올리고 하면 그게 끝이 없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돈도 많이 들이기도 하고 그런 피해들을 많이 요즘 언론을 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살 생각이 친다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위험 요인이요. 위험 요인, 개인적 요인이요.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하죠. 개인적으로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가정 내 분위기가 있을 때 중첩되면서 자살을 사고와 행동으로 가게 하는데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다 그런 거죠. 그 사례를 하나 보게 되면 이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교 여학생인데요. 반복적으로 손목을 자해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목에 이제 여러 번의 흉터가 있는 거죠. 근데 상담실에 오게 되면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또 업돼요. 어느 날 기분이 너무 다운된 날은 업돼서 한 상담 시간 20분간 잠을 자요.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물 한 잔 마시고 또 회복이 되고 이 극단적인 감정의 고절을 보여줬어요. 충동성이 굉장히 큰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가정에 있지 않고 시설에 있는 아이였어요. 시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혼자 살다가 어머니가 여력이 안 되니까 시설에 우선 와 있는데 그 시설에 이제 그 친가 할아버지 뭐 할머니 뭐 고모 누구들 계속 오면서 엄마에서 갈라놓으려고 하고 엄마는 얘를 보고 가고 싶은데 경제적 여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집 가서는 엄마 욕 듣고 엄마한테 와서는 또 엄마의 그 어려운 처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한 가정적인 그 이 뭔가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인 자기를 안아줄 수 있는 품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청소년기에 충동적인 조절이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한 16, 16회 정도 제가 대략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아이를 만나면서 도움을 주는 상담을 하긴 했지만 사실 완벽하게 상담을 종결했다 볼 수는 없었어요. 회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종결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청소년기의 가정 요인과 정서적인 요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는 그 시기를 넘기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넘기도록 뭐 완전히 해결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하지 않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 한참 막 충동성이 심한 시기에 그거를 넘어가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학생들은 혹시 약물 복용 같은 게 처방이 아니에요? 돼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청소년과 소아청소년 그 신경과를 제가 의뢰해서 약을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 자살 사고마다 행동까지 할 경우에 정서적 요인이 같이 있으면 반드시 정신과 신경정신과를 같이 진단받으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을 때 상담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관련 요인, 성적 입시 엄청 많죠. 성적 입시 많고 학교 부적응 굉장히 많이 있고 사회적 관계 요인, 직장이라든지 동호회 그런 데서 왕따이거나 또는 최근에 많이 보고된 것 자살 동호회가 있어요. 자살 함께 시도하는 동호회 같고 그럼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살이라는 검색어, 연관 검색어를 많이 검색하는 아이 그런 것들도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유명인 또는 주변인의 자살과 자살 시도가 영향을 많이 끼친다. 위험 요인으로서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핵심적으로 머릿속에 돌아가는 사고와 가슴에서의 감정이 어떤 건가 탈출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멈추고 싶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탈출하고 싶다, 멈추기 수용해 줘야 돼요. 네 그런 상황, 그런 위험,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이구나, 그렇구나. 그걸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공감만 해줘도. 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상담자가 연령대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네 마음 충분히 알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구분해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이렇게 동조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걔들은 이제 성인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 마음을 몰라. 제 마음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딱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거기다 아니야 알아. 그래서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난 나이가 다르니까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 그러나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런 이 기분 그런 생각을 하는지가 정말 궁금하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궁금하고 알고 싶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는 이해하지 못하겠지. 이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담자 스스로가 자기의 핵심적인 사고와 감정을 잘 되돌아보고 쭉 펼쳐놓게 하는 이 재준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보지 못해요. 조금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죄책감으로 싹 멈추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의 서운함과 억울함과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올라온다는 그 과정과 결과를 그냥 쭉 펼쳐넣어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때로는 막 휩싸일 때도 있고 그냥 이만큼일 때도 있고 그렇네요. 이걸 골고루 다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원인과 과정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리고 정서적으로 요동치고 불안정한 인간인 내 자신이 나구나. 또 그게 인간이구나. 그게 삶이구나. 그런 어떤 실존적인 이 현상적인 그 불안전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려면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담자 자신이 그렇다. 상담자 자신이 그렇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어느 정도의 공개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세 번째는 자살 선택 외에 대안적 해결에 대한 동기부여. 힘이 좀 나야 돼요. 힘이 생겨야 돼요. 다른 동기가 좀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좀 더 관점을 크게 넓게 가져서 전체를 보게 하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은 이제 생명의 소중함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써놨지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각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기보다는 좀 넓은 시각에서 부모에게 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애한테 그래? 지금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지. 혹시 한번 떠올려보자. 부모님과 어디 한번 놀러 가본 적? 떠올려보면 혹시 행복했던 기억? 좋았던 뭐 이렇게 좀 즐거웠다 그런 기억이 혹시라도 나는 게 있어? 관점을 전환시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을 부정하기보다는 시선을 다른 데로 한번 찾아서 틈새를 보도록 하는 그런 관점이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해보면서 익혀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상담자 자신도 자기에게 그런 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 관계에서 막 파탄적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빠져나오지? 그런 것들 돌아보는 과정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생각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 5번째 스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가 가족의 도움이겠죠. 가족들이 어떤 대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평소 가족 관계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학업 부담감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기보다는 줄여주고 또 가족 자체 내에서 가족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특히 미성년, 청소년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친구와 주변인들은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보면 많은 친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 종교 지도자와 학원 선생님도 있는데 꼭 성직자가 아니어도 돼요. 같은 교인이어도 되고 하다못해 그냥 내가 다니는 동네 학원의 선생님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알아줘 저 사람은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거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을 열 수가 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깨어 있는 한 사람이 다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 정신과, 의사, 또 사회복지사, 상담자. 거기서 이제 정서적 지지도 해주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문제 대처 방안, 또 정서 조절 훈련, 또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너무 과도하게 힘들면 약물 처방도 필요하겠죠. 약물 처방이 낫게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행동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나 행동을 완화시켜준 상태에서 인지치료나 역동치료라든지 심리치료 같이 들어가면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칫하면 약물을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 약물에 대해서 오해 안 하면 좋겠어요. 약물도 종류가 많아서 부작용이 심한 것도 있고 또 이게 효과가 없는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을 처방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찾아야 되고 그 약을 처방하고 맞는 약이 뭐 3주 뭐 한 달 이상 지나면서 그 사람의 리듬, 생체 리듬에 맞춰주는 그 기간이 필요해요. 한 번 먹었다 바로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생 리듬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적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상담가들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약물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살 생각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탐색과 실행 6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문가와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작한다. 부모, 가족, 보호자에게 알리고 학교를 통해서도 전문 상담교사 접근할 수 있고 위센터 또는 지역마다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센터 또는 전화만으로도 할 수 있는 생명의 전화, 뭐 위기 가정폭력 전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자살 생각을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을 하는데 뭐 손쉬운 방법으로는 피경이에요. 피경.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좀 더 건설적이거나 그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기분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일. 또는 혼자 고립돼서 외톨이 된 심정으로 골방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운동을 하거나 땀을 흘리거나. 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날 때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 전화 친구, 그런 친구가 꼭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심각하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불치의 병에 걸린 거야. 나는 여기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너무 이렇게 막 안으로 하기보다는 이것도 일상적인 과정이고 지나가겠지라고 돌아보는 마음도 필요하다. 자살 생각을 일으킨 상황과 맞선다. 첫 번째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신고한다는 게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쉽지가 않죠. 그 일진 애들이 네 부모님에게도 형제에게도 해코지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청소년 아이들은 그걸 진짜로 믿어요.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들 수준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서 대응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법들은 뭔가 증거를 수집해라. 증거를 수집해라. 그런 것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고요. 이게 효과적인지 모르겠어요. 증거를 한번 수집해봐라. 또는 정말 친한 친구. 그럴 때 친한 친구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왜 그래? 하지마.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당할 때 옆에서 편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학교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내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되겠죠. 내가 우리 반에서 왕따 되거나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하지 마라. 왜 그러냐 라고 해줄 수 있는 두 사람, 세 사람만 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 네. 혹시 뭐 더 좋은 생각 같은 거 있나요? 상황에 맞설 때 필요하다.
정서 조절. 그 정서는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를 내가 느끼는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서는, 감정은 진짜예요, 진짜. 그냥 그 순간 내가 느낀 걸 진짜로 느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건 내가 느껴도 돼, 이건 내가 느끼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울고 그래,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뭐 그런 거라든지 강요된 그런 걸로는 이게 감정이 억압돼서 숨죠. 마음속 깊이 숨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거. 특히 청소년기 시기에는 충동성이 되게 높은 시기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요, 정서 조절을 평소에 잘 하려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애완견 키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걔 운동을 시켜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끌고 나가야 돼요. 덕분에 운동을 하게 돼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만나기도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얘가 또 뭐 사료 잘 안 먹으면 맛있는 것도 사줘야 돼. 예방접도 맞춰야 되고, 뭔가 바빠. 애완견을 키우면 어디 갔다도 빨리 와야 되고 바빠요. 대신에 애완견도 우울증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애완견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애완견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걔네들도 똑같이, 인간은 똑같이 감정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훈련에서 이제 밭을 하는데, 물론 제가 밭을 성실하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간 뭔가를 키운다는 거, 식물을 키운다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서 회복에. 또는 감정 노트 적는 것도 좋아요. 감정 노트. 감사일기 쓰는 것도 효과가 있잖아요. 감사일기 밑에 얘기하는데, 감사일기 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감정 노트를 쓰는 것도, 세 줄 감정 노트도 좋아요. 세 줄 감정 노트. 있는 그대로 그날 감정을 적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어떤 감정을 적었더라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내일 할 일을 적는 거예요. 막 욕해 누구. 세 번째는 내일 할 일을 적어. 그럼 딱 마지막에 마무리를 딱 전환시켜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무슨 기분이었어, 기분 나쁘고 누구 나쁜 뭐 하다가 마지막엔 근데 내일은 이거 해야지 딱 적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정을 딱 전환해서 매듭을 지어주고 할 일을 딱 끝내주는 거예요. 감정, 안 좋은 감정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칭찬, 감사일기 쓰기. 요거는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감사일기 쓰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5가지씩인가요? 감사일기 적었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인생.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감사일기 쓰기. 한 줄 감사일기 쓰기. 교당들도 감사일기 쓰기 하거나 상시에 기재할 때 한 줄 감사일기 쓰기 하죠. 감사 노트도 하고. 소태산 마음 학교라 그 앱도 있어요. 앱 거기서도 감사일기 한 줄 쓰기 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라든지 감정일기 쓰는 거라든지 이 정서조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챙기는 마음이잖아요. 챙기는 마음을 통해서 유문력 공부를 하는 건데, 이 반복해서 챙기는 마음을 통해서 유문력 공부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은 경계 찾기가 감사 찾기가 되잖아요. 내 감정 알아차리기가 되고,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증가하게 돼요. 알아차림. 그 순간에 감정 알아차림도 증가하게 되고, 또는 감사를 발견하는 감사력이 좋아져요. 감사 발견력.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사소한 거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연습이 되니까 감사력이 커져요. 감사 발견력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참 난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감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그게 탄력 힘이 붙어가지고 습관화되고, 그런 표정도 밝아지고, 뭐 잠깐 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들어와도 전환이 가능하고, 또 들어온 것을 전환시킬 때 전환의 힘이 커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환의 힘이. 이게 돌리는 힘이에요.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돌리죠. 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지. 돌리는 힘이 원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힘이잖아요. 감사를 발견하고 돌리는 힘, 커지는 거.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돌리는 힘. 원불교인에게 있어서 회복 탄력성은 돌리는 힘이다. 감사 발견력이다.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죠. 트라우마 상황이라든지
상처의 상황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탁 돌아오는 힘. 그래서 오뚜기처럼 딱 돌아오는 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일상수행요법 1, 2, 3조 세우자. 잠깐 넘어진 내 요란함을 세우자. 어리석음을 세우자. 그름을 세우자. 그 세우자, 제거하자, 돌리자. 요게 우리 원불교인이 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요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외에 구체적인 노력들은 이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상담복지 지원센터에서 하는 구도된 프로그램, 뭐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거 뭐 네일 아티스트라고 하나요? 미용사, 뭐 쇼핑몰 운영, 뭐 유튜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어떤 형태가 됐든지 한다고 하면 시도해보도록 하면서 할 때 네 느낌 어떠냐, 어떤 보람이 있냐, 잘 안 되면 아 그래 힘들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같이 하는 거, 함께 그 돌파의 과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치유의 글쓰기라고 책이 있어요. 치유의 글쓰기. 박미라 선생님 책인데 박미라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하세요.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저 여성운동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시죠. 박미라 선생님. 치유의 글쓰기 강좌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글쓰기에 치유력이 있어요. 글쓰기의 치유력. 무의식의 글쓰기, 있는 그대로 글쓰기. 생각해서 글 쓰는 게 아니라 이 볼펜으로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또 미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미칠 것 같아 그냥 쓰는 거예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칠 것 같아. 만다라 그림 그리는 거 똑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이 감정이 해소가 된다는 그런 원리에서 그분은 그 첫 번째 단계를 미친년 글쓰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다 이렇게 막 토로해보는 미친년 글쓰기가 필요하다. 생각 없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지만 그 과정을 열심히 헤쳐나온 나는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치유의 글쓰기로 접근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기 공부할 때 정기일기나 상시일기 우리 유무념을 굉장히 딱딱하게 하는데 이 형식은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실제 적용할 때는 사회에서 하는 치유의 글쓰기라든지 이런 무의식적인 것들을 글쓰기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좀 광범위하게 응용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런 것도 많이 응용해보면 우리 거는 좀 너무 딱딱하게 접근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종결할 시기는 언제 종결인가? 내담자의 자살 생각 위험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갔다고 생각될 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이 정서가 안정됐다고 생각할 때, 자살 충동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담자 얘기를 하면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살 생각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담자가 삶의 의미 쪽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보통 보면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지만 그런 게 다 인생이지 않겠어요? 또 되게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돌아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또 힘이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종교 지름에 가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힘들다는 얘기 또 할 때도 있죠. 일관되게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점차 그 회복에 대한 얘기 쪽으로 넘어갈 때 종교에 대한 시기가 다가왔구나 하면서 종교에 대한 얘기도 꺼내게 되고 회기를 좀 한 주 건너뛰어서 만나면 어떨까요? 한 달후쯤에 만나면 어떨까요?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혹시 어떠세요? 두렵나요? 종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이 현실에서의 그 실행하는 과정으로 나타났을 때 충분히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후 관리. 직접적인 요인, 위험들이 없어진 다음에도 그런 것들이 다시 닥쳐왔을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또는 그런 것들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도전으로 삼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런 것들을 갖도록 하면 상담은 일정 정도 지속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담이 매주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추수 상담 뭐 한 달 후, 뭐 3개월 후 추수 상담을 통해서 이런 연습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뭐 한 달 후나 석 달 후에 만났을 때 참 기분 좋은 경우가 있어요. 한 달이나 석 달 후에 만났는데 그 되게 눈빛에서부터 힘이 있어지고 그때 시기는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하고 다시 그런 위기가 와도 겪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좀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내담자들이 전할 때 참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추후 상담까지 다 연결되면 좋은데 그렇게 횟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자살 상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상담에서 그 시기를 넘기도록 하는 것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종교를 한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되겠죠. 보호자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비상 연락망, 긴급 구조대 연락처 반드시 주고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회복력 그런 거 안내해 주고. 네, 마지막으로 요 부분만 간략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이 자살 상담, 자살 예방 쪽은 대단히 강도가 높아요. 상담자의 소진도 굉장히 심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 상담자들은 늘상 이 내담자의 외상적 경험이 내 외상적 경험으로 올 수도 있다. 굉장히 상처를 대리 체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상담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자기 보호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어느 순간에 정말 위험에 처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부담감이 너무 커지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서 짜증이 나고 만나기 싫어져. 피하고 싶고. 그럴 때 자기 보호를 먼저 내가 지금 굉장히 버거워하는구나. 버거워. 그럴 때는 반드시 슈퍼바이저에게 얘기를 해야 돼. 또 동료 집단에게 나 이 남자를 되게 거부하고 되게 만나기 싫고 되게 불안하다. 이 내 남자를 만나는 불안하다. 그걸 나눠야 돼. 그걸 반드시 문학감정의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협력자 네트워크를 반드시 구축을 해라. 그래서 상담자 중에는 자기 내담자가 자살을 상담 중에 함으로써 상담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외상이 심해가지고 상처가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 믿는 관계예요. 자살 방지 서약까지 다 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충동적인 순간에 딱 자살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마음을 늘상 사실 하고 있어요. 상담자랑 평생 그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주변에 그런 걸 분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꼭 가져라. 그리고 슈퍼비전, 동료 상담자와의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다 통제할 수는 없다. 모든 요건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자살 위기 계획의 결과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한계,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내담자에게는 인생이 다 뜻대로 건 아니죠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담자를 완벽하게 다 위기 계획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욕심이고 자만이고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여기 사례는 그 중학생 차도로 뛰어드는 애 그거 할 때 제가 굉장히 소진의 경험을 많이 했던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부영 선생님 책인데요. 생명체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생명체는 항상 죽고 항상 새로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낡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자비로운 창조적 변신이 필요할 때 인간은 자살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살 환경이 창조적 변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끔찍한 구체적 자살에 귀착한다면
모처럼 기회를 얻은 창조적 변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네. 융 분석가이고 분석 심리학을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신 이부영 선생님께서 인간이 그 삶의 전환기에 있어서 늘 태어나고 죽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서 자기가 죽음에 대한 그 맞닥뜨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꿈에도 나타나고 삶에서도 그런 현실로 다가오고 특히 이제 주변의 죽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럴 때 그게 행동으로서의 자살로 규착된다면 제2의 탄생이 되지 않겠죠. 그럴 때 이게 나에게 주는 신호구나, 신호, 메시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나는 내가 죽을 때 참 보람이 있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마지막에 내가 참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잘했다. 할 수 있는 창조적 어떤 변신의 기회가 온다. 그게 꿈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분석심리학이니까 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삶의 경계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이게 삶의 대전환을 위한 음과 양,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의 합의를 위한 신호로서 우리 상담자들도 받아들이고 내담자들에게 그런 전 인간적인 홀리스틱 인간관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의 어둠에 있는 그 깊은 동굴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주고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환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관을 우리 상담자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살위기 상담자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고 취약하고 그래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잘하자 미리미리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상담가들은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단 위기 상황을 접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적극 개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보호 안전망 체계를 잘 갖춘 상태에서 상담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만큼 또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만큼 보람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 몇 번의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사실은 저의 어떤 그 주변의 자살, 제 자신의 자살 그런 생명과의 만남들의 과정들이 그 내담자들을 만날 때 정말 유용한 가치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다 나에게 살아있는 경험이었고 진리의 어떤 그 가르침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소명을 갖도록 하는데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백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경험이 지금에 돌아와서 생각하면 저를 찾아왔던 그 내담자 분들이 부디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런 위기를 잘 돌파해서 다음에 만나게 되는 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됐었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